반갑습니다. 일장 강의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인본주의적 관점까지 얘기를 나누었었죠. 인본주의적 관점은 인간 중심의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저스는 특별히 그 미국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가르침, 인간 중심의 사상을 교육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메슬로 같은 경우는 욕구의 5단계로 잘 알려진 학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 4단계는 자기 존중의 욕구,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발달은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고 인간 스스로 책임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저스가 보는 인간관이 다르고 메슬로가 보는 인간관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인간에 대한 긍정, 인간 존중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이 있습니다.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은 지금까지의 모델이 개인 내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이론들이었다면 생태학적 모델은 인간의 사회적인 측면, 더 나아가서 역사적인 맥락까지 더 넓게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험실에서 한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실험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야말로 폭이 좁은 그런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면 생태학적 체계 모델은 사회적 발달 맥락까지 연결해서 발달의 환경을 더 확장시켰다. 학교나 이웃이나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발달의 단계를 더욱 확장시켰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 간의 상호 의존적인 그런 연결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미시체계 안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좀 더 자라가면서 그와 함께 연관이 되고 관계를 맺는 유아원 놀이터 또 친구들 점점 자라면서 병원, 학교, 교회 이런 연관을 맺으면서 발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체계를 넘어서 외체계까지 나아가게 되고 이것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 확장된 가족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직장까지 나갈 수도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인간은 더욱더 발달을 향해서 인식의 폭을 훨씬 더 넓혀간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볼 때 이제 거시체계까지 나가면서 사회의 각 층, 계층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인식의 폭을, 사고의 폭을 또 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체계 모델, 생태학적 체계 모델은 지금까지 이론 속에 머물러 있던 개인 내적인 관점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발달 관점을 훨씬 더 넓혀 놓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은 이처럼 한 개인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가 자라가면서 점점 발달의 영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인식의 세계, 또 사고의 세계, 지식의 세계, 그리고 관계의 영역까지
점점 발달하며 나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일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죠. 발달의 연구 방법은 이제 모든 심리학이나 일반 학문에서도 연구 방법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예측하고 또 그것을 이론화시켜서 공식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는 일정한 연구 방법들이 있고 또 연구에 대한 설계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그 연구한 이론을 함께 참여하는 참여자라든지 또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연구 윤리라는 것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연구 방법에서 보면 그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방법이 있고 상관법이 있고 실험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법이라는 것은 디스크립티브 메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서술하는 것입니다. 기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서술하고 기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두 가지 이상, 세 가지 이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관법이라는 것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폭력물을 시청하는 일과 또 청소년들에게 공격성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의 어떤 상관관계를 알아볼 때 이런 접근 방법을 상관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험법이 있습니다. 실험법이라는 것은 독립 변수를 조작해서 또 다른 종속 변수에 미치는 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물을 시청하는 청소년 집단이 있고 또 다른 폭력물 이외에 다른 것을 시청하는 어떤 청소년 집단을 상징해서 하나를 독립변수, 하나를 종속변수로 보면서 그 서로 간에 나타나는 영향들에 대해서 실험 집단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을 실험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 단점은 모든 변수를 다 조작할 수는 없고 일반화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 특별히 그것을 이제 하나 이론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발달 연구를 설계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설계할 때 횡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횡단, 옆으로 그 관점을 두는 것이죠. 다른 연령의 사람들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단법은 같은 연령의 사람, 한 사람을 오랜 기간 동안 한 사람을 가지고 반복해서 조사하는 것을 종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또 10살 때, 20살 때, 30세, 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같은 연령의 사람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조사하면 그 한 개인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발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여러 가지 상관관계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횡단법과 종단법은 이런 차이가 있게 되죠. 횡단법은 연령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동시적으로 많은 사람을 연구 설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서 시간이 전략이 되고 경제적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당법은 한 개인의 연령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이전과 이후의 행동의 관계, 10살 때의 행동 패턴과 20살 때의 행동 패턴의 어떤 발달, 어떤 변화,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반면에 횡단법은 연령 차이가 동시 집단의 효과와 혼동이 될 수가 있고 한 개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연령층을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많이 조사하다 보니까 한 개인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는 어려운데 그것이 바로 종단법에서 그 단점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종단법의 단점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10년, 30년, 50년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참가자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탈락한다든지 효과에 대해서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과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동시 집단의 효과의 영향으로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그런 단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계열법은 다른 연령의 사람들을 오랜 기간 반복하여 조사한다. 그러니까 종단과 횡단을 함께 묶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출생 동시 집단의 비교 효과와 연령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면 종단과 횡단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비경제적일 수도 있고 결과를 일관적으로 일반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발달 연구 설계의 한 예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동시 집단, 그래서 동시 집단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횡단법으로 20대, 30대, 40대 동시 집단이거는 한 개인을 가지고 쭉 이렇게 종단법은 보는 것이고 횡단법은 그러니까 같은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그 나이대 20대, 30대, 40대에 있는 사람을 그 시대, 출생 연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발달 연구의 어떤 여러 가지 관점과 차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발달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각 학문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의 제한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 상담에도 윤리가 반드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일들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거나 개인의 신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철저하게 윤리를 지켜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학문의 연구 대상자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이 첫 번째로 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참여하는 사람들, 실험 대상자들이라든지 또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과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잘못해서 자기 신분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노출이 되므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성락을 받아야 된다. 실험 대상자들이 억지로 강제로 참여하는 것은 올바른 학문의 태도가 아니고 연구자의 태도가 되지 못합니다.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되도록 성낙서를 반드시 받게 해야 되는 것이죠. 실험 목적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다 알려줌으로 인해서 실험이 잘못 사용되지 않고 속임수를 사용해서 실험의 목적에 어긋난 잘못된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이 철저하게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인권이 중요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되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학문은 그 학문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학문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달심리학과 기독교 상담이라는 과목으로 1장을 우리가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상담은 말씀의 빛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단에서 인간의 온전한 성장을 추구하게 됩니다. 발달 심리학만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면 발달 심리는 인간의 어떤 변화, 인간의 안정, 인간의 건강성에만 초점을 둘 수 있지만 발달 심리에 나타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과제들, 여러 가지 연구 숙제들을 기독교 상담적인 관점에서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되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인류 사회에 또 우리 공익에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결과를 도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발달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1장을 마치게 됩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실제적인 대면을 통하여 더 유익하고 폭넓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했습니다.